양손으로 싸워서 그럼 싸우러 했기 때문에 찍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왜 휴지를 넣어요? 옅은 안개가 내려앉은 11월의 어느 날, 초겨울 특유의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서울 신림동의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홍 사장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에 앉아 드나드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문이 안에서 잠겼으니 열어달라는 손님의 말에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선 홍 사장.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자의 머리 양쪽에는 마치 일부러 찢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휴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바닥 한가운데에는 뭉쳐진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 주변에 휴지 조각이 붙어 있었고 양쪽 코 안에서는 휴지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소리를 지르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여자의 목에 수분간 압력이 가해진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18살의 정양.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20개의 휴지 조각과 1개의 휴지 뭉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휴지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홀로 자고 있던 모텔방에 침입해 강간을 하고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 경찰은 침입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방문이요,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남아 있었어요.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지만 방 안에 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황. 정양은 왜 이곳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범인의 흔적을 찾으며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욕실에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수표와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바로 정양과 함께 그날 그 방에 머물렀던 남자 김씨로부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을 수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1용의자가 된 김씨. 신분 확인 결과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1989년 9월 순경으로 임용되어 봉천동 파출소를 거쳐 사건이 있기 약 한 달 전부터는 신림동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순경. 수사당국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고 김순경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날의 진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디즈니 플러스의 새 오리지널 드라마 형사록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형사록은 이성민, 진구, 경수진, 이학주 등 베테랑 배우들이 열연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수사극으로 리얼 범죄 액션부터 다크 판타지 스릴러, 연애, 리얼리티까지 모든 K 콘텐츠의 진심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10월 26일 단독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요, 1992년 11월 29일 서울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었던 1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서 알려진 살인사건입니다. 휴지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침대에 있었는데 입 주변과 코 안에서 휴지가 발견이 돼 있었고 휴지 뭉치가 또 하나 떨어져 있었다. 목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질식사로 추정이 돼 있다. 특이한 것은 이불로 덮여 있었는데 이불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에 문에 잠겨 있고 일종의 이불이 덮여 있는데 이 휴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싹 다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지 조각으로 뭘 할 수 있냐? 말하자면 재갈을 물린 거냐? 아니면은 코 안엔 휴지가 왜 들어가 있냐? 뭉치가. 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입을 막는다고 치면은 네. 모텔 안에는 휴지 말고 수건이란 게 있습니다. 네. 그죠? 수건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는 수건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모텔 때는.
이 휴지라는 게 왜 있는지를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갈 자체를 물린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목절려 사망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뭘로? 그럼 맨손이냐 엑사냐 아니면은 보통은 이 모텔 안은 대부분은 거의 100%는 뭐냐면 수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건은 쓰기 편하고 이 범행 도구로는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건 그 상황을 그 모텔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이불이 덮여 있는 위에 발자국이 찍은 거예요. 네. 범인이라고 하면은 죽였어. 뭘 덮었어. 그리고 자기 발자국 거기다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에 올라섰거나, 예. 아니면은 바닥에 있는 이불에 이미 한번 발자국 찝힌 거를 나중에 덮거나. 그렇거나. 근데 네. 바닥에 있는 걸 찝혔으면 아마도 이게 모양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왜냐면 잘 보시겠지만 이렇게 찍는 거에서 찢겨서 이렇게 그대로 가지 않고 이불을 펴갖고 덮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모양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일자로 깨끗하게 그렇죠, 이불이 예. 펼쳐 있고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덮었다는 생각을 해도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밟은 다음에 넣었다기보다는 위에 덮여져 있는 걸 밟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발자국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사실은 이 범행 현장이 아마 2층, 3층 정도의 다른 얘기가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거를 감식을 하면서 발 밟고 누가 올라갔다든지 아니 그건 그런 아니죠. 건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보래도 92년도에는 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건 네. 아니고 죽은 거나 뭐를 나중에 누가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2개나 혹은 3개의 사건이 섞여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1차 하는데 범죄, 제3자, 2차 범죄. 예.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부분이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정액 양성 반응이 휴지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뭐 성관계 혹은 어떤 강간이나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네. 않으세요? 휴지 입에 이렇게 휴지가 있다고 하면 네. 왜 여기에 휴지에 정액이 나오죠? 정액 묻은 휴지를 가지고 입에 넣었거나 휴지를 그걸 꼭 가지고 입을 막아야 되나? 좀 이상한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아니 이거 입을 막으려면 수건도 있고 네. 또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도 되는 걸 굳이 그걸 그러면 본인이 강간을 했으면은 강간범이 그걸 닦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닦았을 땐 그 여자는 살아 있었나요? 구성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체 그래서 이게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이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의 양성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DNA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92년도이기 때문에 네. 딱 이춘재 사건에 청주 처제. 청주 딱 그 네. 그 시기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네. 당시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범행 목적은 중요해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남자가 그 핸드백 안에 수표하고 목걸이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고 그 용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신빙성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어 있고요. 뭔가 의문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뭐 강도인지 뭐 성범죄를 하러 들어온 건지의 전체적인 스케치의 인상은 어느 쪽이 더 강력하게 드세요? 죽고 그 다음에 네. 다른 그러니까 모텔 절도범이 들어와서 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체를 확인하고 그냥 나갔다. 네. 저는 이게 더 설명이 된다고 봐요. 음.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네.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강도 강간 사건으로만 보면은 네. 이거는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한 명이 한 행동치고 너무 이상하게 예, 연결이 그렇죠. 안 되는 예,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예, 예. 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18살의 정량으로 사건이 일어난 모텔이 있는 신림동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봉촌동의 백합카페라는 주점에서 1991년 5월경부터 일하던 종업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김순경과 주점에서 만나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로 그날도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 함께 여관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전날 저녁 10시쯤이었나? 파출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그날 야간 근무 마치고 다음날 새벽 3시 20분쯤
그 대학교 옆에 공중전화버스에서 만나서 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정 씨는 김순경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비용 100만 원 중 50만 원이 부족하니 마련해 줄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김순경은 정 씨의 부탁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후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30분. 함께 모텔로 들어간 두 사람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오전 4시경 김순경이 다시 한번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으나 피곤하다는 정 씨의 말에 단념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약 3시간 후인 6시 55분경 여관 주인의 인터폰 소리에 잠을 깬 김순경은 정 씨에게 이제 나가자고 했으나 정 씨가 잠을 더 자겠다고 해서 그대로 둔 뒤 방문을 잠그고 본인만 모텔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파출소로 출근했다가 오전 10시경 정 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다시 모텔로 향했다는 김순경. 요간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몇 번을 두드려도 소식이 없길래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주인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김순경은 자신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을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정 씨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자신이 갑자기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 씨가 근무하는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 정 씨의 동생 등 주변 인물들도 김순경과 정 씨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집안의 반대로 잠깐 다투거나 고민한 적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가끔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순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순경이 방을 나간 7시부터 10시 사이 누군가 정 씨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 203호로 들어가는 누군가를 본 사람은 있을까? 그날은 내가 1층 카운터에 계속 있었는데 들어가는 사람 전혀 못 봤어요. 근데 그 김순경이라는 그 사람 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새벽 인터폰을 해서 어쩜 8시에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하고 7시에 인터폰을 했는데 바로 받더라고요. 이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텔 주인은 201호에서 7시에 깨워달라고 한 것을 김순경과 정 씨가 투숙한 203호로 착각해 7시에 인터폰을 똑똑하고 짧게 2번 눌렀더니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203호는 탁자와 침대의 거리가 꽤 멀어 신호 2번 만에 바로 받았다는 것은 신호가 갈 무렵 이미 깨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순경이 잠들어 있다고 진술한 새벽 4시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새벽 4시쯤에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싸우는 것 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짧게 악 하는 비명소리가 났고요.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새벽 4시의 비명소리, 그리고 7시에 미리 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순경. 그런데 시신 발견 당시에 김순경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텔 사장 홍 씨는 김순경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말했다고 후에 진술했고, 최초 출동 경찰도 김순경이 피해자가 자살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원만했고 그날도 평소와 같았는데 왜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일까? 의문은 쌓여만 가는 가운데 203호에서 벌어진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네, 둘의 관계가 사귀는 사이였다라고 본인이 이제 진술했고 주변인들도 이제 진술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뭐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뭐 자신을 지목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갈등이나 어떤 감정적인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우발적인 다툼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졌을 만한 어떤 뭐 그런 흔적들이 있을까요? 18살짜리랑 미성년, 그것도 소위 말하는 접대부랑 네. 결혼을 전제로 뭘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주점 사장과 종업원이에요. 네. 이 관계자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미성년자 접대부가 있었다 그러면 주점 사장이랑
뭐가 되겠습니까?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생은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이 김순경의 그 가족은 당연히 그것도 가족이죠. 그러면 김순경이 미성년자랑 그 짓하고 다녔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물어야 될 건 이 사람들 말고의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들어서 둘이 어떤 관계인 걸 물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 상태에 이해관계자만 들으니까 이게 애인 사이였구나 그런데 천만에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이 이 모기졸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기졸려 돌아간 상태인데 어떻게 자살이 가능해요? 그 상태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였다고 뭐 이런 건데 아니 그거는 사실 뭐 관계를 보는 거죠. 네. 왜? 자기 애인이 모텔에서 솔직히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다고 하면은 자기 억울한 것보다는 사실은 애인의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거나. 그렇죠. 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상황 이것만 봐도 좀 이 둘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현장에 있는 상황 자체도 좀 이상한 거 뭐냐면은 만약에 경찰이라는 애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놔두고 갑니까? 내가 경찰이 3년 차인데 이런 죽음도 여러 번 봤을 텐데. 대충 뭐 물세큰이라도 만들어. 그렇죠. 아니면 뭘 하든. 네. 그리고 자기 얼굴도 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상했던 부분은 이제 새벽 4시에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307호의 투숙객이 비명소리를 들었고 이게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 좀 연결되는 것은 7시에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딴 호실로 이제 코를 넣은 201호인 줄 알았는데 203호에 전화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저기 멀리 침대 멀리 있었기 때문에 2번 만에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지 않는 이상. 그때의 시민동 봉천동의 모텔의 구조는 침대가 있고 침대에 손을 뻗으면 이게 아니라 탁자가 저 멀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네.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인데 네. 사실 자신은 307호 투숙객 말도 저는 못 믿겠고 왜냐하면 이게 다 실제 현장에 확인해보면 잘 안 맞네요. 비디오 소리를 듣고 비명 소리를 듣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텔에 별놈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여자의 비명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307호고 이게 203호잖아요. 한 층에 네, 층도 다르고 거리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콕 찍어서 307호 투숙객이 4시에 보는 이상한 소리 났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306호, 305호가 만약에 손님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건 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고 네. 문제는 이거죠. 7시에 그러면 김순경이 깨어 있었나? 김순경의 목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들었다가 내려놨죠. 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 네. 엉뚱한 제3자일 수도 있고 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성의 직업이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 찰나가는 네. 접대 여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영업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김순경의 목소리를 들었거나 네. 나오는 걸 봤으면은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김순경이 거기 있었다 나갔다는 김순경의 말만 믿었지 그 중간에 이 여성이 어떤 영업행위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살 관련돼서 김순경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현장 보존 조치를 하던 이제 경찰도 피해자 입가에 휴지가 소량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시 이제 약가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을 현장 보존을 하던 경찰이 합니다. 또 이제 경찰의 변사 사건 보고서에도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요. 김순경 시력이 안 좋았다고요. 좌가 0.4, 우가 0.4. 그래가지고 안경을 당시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얀 가루 같은 게 뭐 약을 먹었나라고 그쵸. 오인을 했을 거 아니냐. 약을 먹었냐고 하는데 네. 검사는 할 게 없었어요. 당시에. 마약 키트 무슨 뭐 이런 키트가 없어서 그냥 네. 당시에 92년 93년도에는 감식이라고 하는 게 약가루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약가루를 해갖고 분석을 했어야지. 네. 약가루인지 미숫가루인지 설탕가루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한마디로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자살한 것 같은데 그럼 김순경이 그 옆에 있다가 자살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확률이 92년, 93년 거의 100%라고 봅니다.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에도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아니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 네. 다른 어떤 파란색 입술, 뭐 눈,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시 욕이 묻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엉망인 거예요. 뭐 예. 수사 상황 예. 뭐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김순경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당사자 이런 얘기해서 해버리니까 수사 기록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네, 심지어 이제 어머니 이사 비용을 빌리고 이게 뭐 그냥 맥락이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는 맥락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살을 해요? 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사 관련자들의 그 진술하고 이거 전혀 안 맞잖아요. 자, 이렇게 좀처럼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부터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단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몸에 있던 휴지에서 발견된 혈액형은 A형으로 피해자와 김순경 모두 A형인 것을 고려할 때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희미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대 커버와 침대 이불 위에서 혈액형이 B형인 음모와 머리카락이 여러 개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피해자 머리 양쪽에서 발견된 휴지는 혈액형이 AB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드러드는 여관 특성상 휴지나 채모의 혈액형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관 주인이 사건 발생한 방에 두 사람이 투숙하기 전에 또 다른 일행이 3시까지 있다가 나갔다고 했고요. 그들이 나간 후에는 재떨이만 비우고 이불 방바닥은 대충만 봤다고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의 몸에 남은 범인의 흔적을 찾는 것뿐. 김순경이 방에 없던 시간인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3자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감식반이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는 23도. 이를 바탕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한 결과 부검인은 새벽 3시 30분, 감식반은 새벽 5시 30분을 사망 시간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둘 중 어떤 결과를 채택하더라도 김승영이 있던 시간에 사망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문을 떼려고 팔을 들었는데 팔과 손이 굳었는지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힘을 줘서 손을 폈어요. 이 정도의 사후 경직이 일어나려면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가 오후 3시 30분 정도였으니까 못해도 오전 5시 30분 전에는 사망이 되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흔적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위 내용물. 부검을 통해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이 여관에 투숙하기 전 먹었던 음식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위에서 과일과 쌀, 파, 고춧가루 등이 검출되었는데 먹은 음식이 식별된다는 건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 그건 즉 사람의 평균 소화 시간인 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이 투숙 전 식사를 했다면 3시 30분에서 2시간 후인 5시 30분으로 사망 시간이 추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정 씨는 사망 당일 신림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과일류 안주로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 30분경 주점을 나갔고 김순경과 만나기로 한 대학교 앞에서 3시 20분경 조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서히 정황이 김순경을 향해 가던 그때 결정적으로 김순경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의자가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턱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너도 딸 낳으면 나와 같은 처지가 될 거다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대드는 것을 격분해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수분간 힘껏 눌러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순경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김순경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던 어느 날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993년 11월 말 밤 11시경 관악구 봉촌동에서 길을 가던 학생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40여 분 만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19살 한씨. 그가 지난해 여관 살인 사건은 바로 내가 범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한씨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본인이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라진 피해자 핸드백에서 스프레이 2장을 가져가서 성을 바꾸고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건이 일어난 여관방에 열쇠를 주었고 몰래 들어가서 씻고만 나올 생각이었으나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마주쳤고 목을 둘러서 숨지게 한 뒤에 핸드백에서 금품을 가지고 달아났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만 알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한 씨. 과연 그가 이 사건의 진범인 것일까? 네, 당시에 뭐 식사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위 내용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환기를 이제 한다는 이유로 초겨울에 이제 창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신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겠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이 안 됐지. 그러니까 네. 냄새가 난다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죠. 오후 3시에 감시계들이 왔어요. 네. 그동안은 계속 그냥 둔 거예요.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소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소와 관련된 것도 확실히 2시 그때쯤에 뭘 먹었고 네. 아마 뭐 술이나 이런 거 먹었겠죠. 안주도 먹고 뭐 있으니까 그 뒤에 대충 뭐 만났다고 치고 뭐 먹은 거 맞는 거고. 근데 그 뒤에 뭘 먹었는지는 몰라요. 몇 시에 뭘 먹었는지 모르고. 네, 그 뒤에까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열정적이죠. 사흘 동안 3시간밖에 안 재우면서 강압 수사를 하는데요. 김승경에게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면서 자백을 강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일 서울경찰청 강력과에 넘기는데 그렇게 되면 넌 아주 죽어난다. 자백을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 아예 한 숟가락 먹는 우리한테 자백하는 게 낫다.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가 너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징역 20년 이상 받아야 될 텐데 차라리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하면 틀림없이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 여기 관악경찰서 애들 얘기죠? 신림 쪽이니까 관악이죠. 네, 관악경찰서의 강력과 애들이 네. 너 우리니까 우리한테 해라. 그러니까 서울청 강력계 애들은 너 아주 박살낸다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사건 관계자 말하자면 이 수사 기록의 맹점이 뭐냐면 화가 나서 싸우고 턱을 때리고 이렇게 처지가 될 것이다. 뭐 격분해서 때리고 배에 올라타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했어요. 휴지는 어디 있어요? 휴지가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죽였어요. 그러면 코나 입이나 휴직에 대한 것과 지금 이 살해 방법에 연결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네. 양손으로 바로 싸워서 그럼 싸우러 했기 때문에 찍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죽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왜 휴지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질문을 왜 그러면은 사건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좀 다들 없죠. 없었네요. 왜? 자백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자백 조소를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심지어 진범의 등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네. 이제 바로 다음해입니다. 1년 뒤에 93년이죠. 네, 한 씨라는 이제 아직 당시 19살인 사람이 비슷한 좀 범죄 이거 강도 이런 범죄를 비슷한 범죄를 좀 본 모양이에요. 비슷한 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모텔 절도범이라 모텔 털이라고 해서 네. 당시에는 모텔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드나들었고 네. 왜냐하면 이 모텔이라는 데가 그런 겁니다. 성매매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지갑을 털고 네.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9살들이 그런 거 했던 애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도 궁금한 거는 내 형사 앞에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사람을 죽였어라고 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야, 너 딴 거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는 얘 한 씨의 범행의 재구성에도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휴지가 없는 건 또 무슨 문제냐면 그 다음에 없는 게 발자국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동기가 우연히 열쇠를 주웠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필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갑자기 그걸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옵니까? 그렇죠.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마주쳐가지고 죽이고 들고 나왔다도 사실 아까 이 사건의 핵심 키인 정액이 묻은 휴지를 네. 입에 넣은 것하고는 전혀 사실 프로필이 안 맞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간땡이 커요. 네. 그것도 1층도 아니고 네. 2층? 2층인 집에 네. 데스크가 1층에 있는데 그럼 먼 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김승용 같은 경우는 난 누명을 벗었다라고 하고 그동안 너무 괴로웠고 이미 뭐 낙인이 찍혀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졌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사건이 사실 법적으로 해결이 지금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다 끝났죠. 이건 미제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에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네. 처리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저 뜨내기 소년범 잡아다가 하나 얻는. 하나 그냥 끼워넣기 하는, 끼워 팔기 하는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전혀 현장에 있는 증거와 안 맞는데도 대충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죠. 진범은 그럼 어떤 프로필의 인물일까요? 사실은 거기에 김순경 말고 또 누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짓을 같이 하는 몇 놈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쨌든 성적으로 굉장히 뭔가. 예. 그러니까 김순경은 미리 나왔고 네. 한 놈이나 두 놈이 더 있었고 그 중에 걔들이 성적인 어떤 해다가 죽였을 가능성이라고 저는 더 가능성을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뭐 좀 정액이 뭐 입에 어떻게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조르고 하여튼 가학적인 어떤 변태질 그런 강의 자학적인 거죠. 하다가 예. 사망케 했다. 그렇죠. 그랬을 수 있는 거고 이른바 이제 이게 뭐죠? 저 질식에 의한 네. 성적 관계 이렇게 네네. 하는 과정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가능성을 분명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얘들은 되게 편한 방법인 떠돌이 애를 갖다가 넣고 그냥 딜친 거. 그러니까 진실은 모르죠. 이제 뭐 이제 진범에 대해서 찜찜함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신림동에 있는 한 모텔의 살인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경찰이 또 범인으로 몰리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형사록, 곧 오픈이 되는 새 오리지널 드라마 형사록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경찰서 30년차 강력계 형사 김택록. 현장에서 다를 대로 다른 베테랑 형사. 그에게 세상은 부조리한 일투성이었지만 그리 두려울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 지금 어디가? 무슨 상관인데? 가지마. 거기 가면 후회해. 협박하냐? 시작이지. 나이 살이 나면 그건 뭐 장난 전화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땐 너무 놀라지 마. 그저 장난 전화인 줄로만 알았던 이 전화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곤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 후 하루아침에 택록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자신을 친구라고 칭하는 협박범과 쫓고 쫓기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협박범 친구는 대체 누구일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앞에 나타난 금호경찰서 신임 수사과장 국진한 경정. 여보세요. 거기 서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 자, 이번에 수사 과정으로 온 국진한 경정이다. 저 여기 온다니까 형사님 얘기를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너 충과지 왔지? 아니요. 야, 역시 밑대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 택록과 함께 친구의 정체를 밝히는 데 합류한 국진한 경정. 처음 국경정은 어딘가 의심스러운 택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택록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거치며 국진한은 택록과 공조하여 사건의 진범 친구의 뒤를 쫓습니다. 여기에 택록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범죄 앞에 자비란 없는 형사 이성아와 택록을 동경해 금호경찰서로 지원해온 신입 형사 송경찬까지 합류하며 협박범인 친구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그들의 앞날. 뭐야 이거? 오 과장님 사망했어요. 내가 죽였지만 결국 네가 죽인 거야.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아주 쉬운 게임이야.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과거 속엔 내가 있고 왜가 있어. 과거 속에 내가 있고 왜가 있다라는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협박범 친구. 과연 그가 택록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 택록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팀원들과 협박범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점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거대한 결말을 향해 치닫는 미스터리 스릴러
형사록이었습니다. 네, 형사록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성민 배우가 분하고 있는 탱록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베테랑 경찰. 누명을 써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사건에 뛰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누명 관련된 이야기, 누명을 벗기려는 것들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누명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가 좀 연배가 있고 나이가 있는 중후한 배우고 새로운 상사는 젊고 쌩쌩한 뭐 쉽게 말하면 경찰대 출신이거나 듀오를 만들 때 그렇게 구성을 하죠. 일종의 뭐 버디무비처럼 이렇게 맞추는. 여기서는 이성민 배우, 진구 배우가 이렇게 진구가 좀 젊은 수사과장 형태로 나오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나중엔 같이 하는 뭐 이런 형태. 뭐 범인은 누굴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가 아주 전형적이지만은 상당히 흥미로운 포맷을 갖춘 것 같아요. 안정적인 구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둘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다르게 일부러 구성을 좀 돼 있고요. 상당히 그 진구 배우가 이성민 배우를 잘 받쳐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안정적으로 뛰어난 연기를 하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뭐 자기를 친구라고 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속 뭔가 오더처럼 지시 내리고 뭔가 전화를 받고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해. 뭔가 이런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일명 어디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구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친구는 말 그대로 가깝지만 먼 존재죠. 알지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명작이죠.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너 도대체 누구냐? 오대수가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이 잘못됐다.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를 15년 동안 지금 왜 풀어줬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오대수의 기억 속에 답이 있죠. 이것도 한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 본인이 관여됐던 사건 속에 진실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그래야지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탱록 형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연관돼 있는. 지금 보니까 여자 형사 하나, 또 남자 형사 하나. 이게 이렇게 서포트하던 경수진 배우, 이학주 배우가 이렇게 나오죠.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젊으신 배우들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일단 과거에 이제 어떤 진실이 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스릴러 구조면 현재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또 과거의 사건을 또 추적해야지 현재 사건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거죠. 서로 꼬이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형사들끼리 서로 이제 오해를 하고 의심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단은 진구 배우가 얘기하는 국경정이 이제 탱록을 의심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탱록의 팀은 서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국경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 상관이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찰도 그렇고 우리의 경찰도 그렇고 일단 팀이 된 가족은 의심하지 않아요. 외부인이 그래서 국이라고 하는 외부인을 두면서 계속 자극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내부에 혹시 뭔가 적이 있진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추정하건데 그게 진행되면서 내부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여자 형사, 남자 형사가 선배 혹시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또 그걸 방어해주고 뭐 이런 갈등도 좋을 것 같아요. 균열이 있어야지 뭐 드라마가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뭐 어떤 뭔가 생기겠죠. 이제 저희가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판타지일 순 있어요. 왜냐면은 형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권이 없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일반 시민은. 근데 경찰은 본인이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억울한 거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끌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도 있죠. 조직 속의 경찰이죠. 이거 탐정 드라마.
탐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예,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탐정으로 샤프한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네. 한국의 경찰은 그렇게 샤프하지 않고 네.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명확해요. 그 한계를 인간적인 면으로 뚫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로 뚫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래서 이것 오히려 한국의 그 경찰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때 거대한 빌런들이 또 나타나죠. 그게 검사든 판사든 뭐 재벌이든 네. 그러면서 더 재밌어지는. 네. 그러니까 경찰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넘쳐나죠.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경찰 캐릭터들은 이제 물론 조금 작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직장인처럼 많이 묘사가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범 형사 손현주 씨 네. 나왔던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또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탐정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간다면은 이제 경찰, 이 택록 같은 경우는 조직, 팀으로서 뭔가 좀 움직이고 같이 협력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앞으로 독단적인 행동도 하겠죠. 다시 또 팀이 됐다가 뭐 이런 어떤 그런 드라마가 좀 기대가 되네요. 이야기 구조가 탄탄해지죠. 네.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네. 한계가 많이 생기니까. 네. 한계를 지어주면 거기서 또 드라마가 발생을 하게 그런 되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과거 이제 경찰에 몸 담그고 또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경찰을 묘사할 때 혹은 뭐 연기하는 연기자들 보고 아 저거는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걸 캐치했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 저거는 조금 좀 너무 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랑 다르게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범 형사 1, 2 뭐 이럴 때 네. 잘생겼어 형사들이. 못생겼거든 형사들은. 네? 아 잘생기신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자 형사가 있는데 여자 형사의 캐릭터가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아, 그렇죠. 막 터프한 느낌으로 항상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근데 이제 그건 그리려고 하고. 항상 쇼컷에.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긴 생머리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자 형사에 대한 이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잘못 설정돼 있다. 네. 그리고 형사들에 대한 옛날 형사, 수사반장식의 형사가 너무 많다. 최근의 형사들은 안 그런 게 훨씬 더 많다. 특히 이제 강력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좀 과학적인 논리적인 수사를 해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한 부분을 네. 최근에는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작가들이 자문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노땅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베테랑들이라고 하죠. 네, 네. 멋진 노땅이도 했다. 그런데 조금 섞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게 또 재밌죠. 네. 좀 무식하고 좀 와일드한 솔직히 그게 느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은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형태일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지금 작품 포인트는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잡고 있는 거는 누명 같아요. 누명. 그렇죠, 예. 누명을 쓴 형사가 진범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다. 이 누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많이 쓰여온 극법입니다.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부터 해가지고 누명을 쓴 누군가가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근데 여기서는 권력 수사권은 있지만 사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한계 안에서만 뭘 해야 나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도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국의 어떤 많이 보니까 네. 그것을 극복하는 통쾌함을 사이다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명 베테랑이고 지금 약간 좀 앞서서 얘기한 노땅인 형사가 이거를 뭔가 그렇죠. 사이다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죠. 사실은 그 노땅이 되게 된 것도 현실에 타협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통한 사이다. 뭐 이런 경우가 드라마화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또 이성민 배우가 어떤 또 캐릭터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탄탄합니다. 그 시나리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동료를 죽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된 형사가 정체불명의 협박범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쫓는 이야기인 형사로군요. 10월 2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가장 핫한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아,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좀 즐겨보고 네. 있어요. 금수저, 이것도 핫하죠. 또 이제 배우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돈이 아닌 목숨을 베팅한 남자들의 이야기인 카지노. 정혜인 고경표 주연의 다크 판타지 스릴러 커넥트. 이건 지금 최 PD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왜 정혜인 때문에 그런가요? 조금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자,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연말 시즌에 좀 각양각색의 재미를 선사할 다양한 작품들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디즈니 플러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출품을 하네요. 네. 1000원짜리 변호사도 그렇고 금수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냥 뭐 제가 마블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마블 디즈니 것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관심이 없다가 막상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영역을 많이 개척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필요하죠. 예. 네. 자, 이렇게 뭐 작품까지 소개를 해주면서 오늘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